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부동산의 민프로입니다. 부동산, 이것저것 정보는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겁지만 모르면 수억 원을 손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집은 그냥 오래 들고만 있으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알아서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세금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소유했는가, 즉 보유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그곳에 살았는가, 즉 거주가 여러분의 실질 수익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투기하지 말고 진짜 살 사람만 집을 사라 라는 것이죠.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종이 위의 소유만으로는 더 이상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실거주가 자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인지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전략가로서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거래관리 강화 정책입니다. 이게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과 연결될까요? 바로 증빙의 투명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매 계약을 하고 신고할 때 서류 위주였다면 2026년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돈이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나갔는지 정부가 데이터로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아주 꼼꼼해집니다. 대출을 받을 때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대출 기관명을 직접 기재해야 하고 자금 항목도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자산 등으로 아주 세분화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를 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확대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세무서가 여러분의 입금 시점과 전입 시점을 대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충 살았다고 하면 되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통하지 않는 디지털 증빙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즉 장특공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의 무게추가 보유에서 거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우대 기조에 따라 실제로 살지 않은 집이나 상가 같은 비주택 자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조는 단순 보유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 비례 공제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주를 안 하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공제 구조는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거주를 안 하면 공제율이 반토막 납니다. 증빙도 강화되어 2026년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금 증빙 의무화로 허위 거주를 원천 차단합니다. 상가 등 거주가 불가능한 자산과 갭투자 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투자 자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준 분들은 나중에 팔 때 공제율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최대 80%짜리 혜택은 구경도 못하고 연 2%짜리 일반 공제율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을 보유해도 고작 20%밖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두 사람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은 5억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0년 보유하고 거주는 전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분은 투자만 했습니다. 당연히 실거주 증빙이 불가능하죠. 2년 거주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을 보유했어도 장특공은 고작 20%만 적용됩니다. 결국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인 B씨를 보실까요? B씨는 동일한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10년 동안 실제로 거주도 함께 했습니다. B씨는 2년 거주 요건이라는 문턱을 가볍게 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실거주를 완벽하게 증빙했기 때문에 장특공 보유 40%, 거주 40%를 꽉 채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양도 차익 5억 원 중에서 무려 4억 원을 공제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앞서 보신 A씨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억소리 나는 수준의 세금을 아끼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집을 사서 똑같이 10년을 묵혔는데 실제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현금이 억 단위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전입 의무는 완화되었지만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디딤돌이나 버팀목 같은 정부 정책 대출은 여전히 1개월 이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칼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됩니다. 게다가 2026년 도입된 디지털 입금 증빙과 국세청의 전입 빅데이터가 교차 검증되기 때문에 위장 전입으로 대출을 유지하거나 향후 세금을 깎아보겠다는 꼼수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산 전략을 짤 때 세금만 보면 안 됩니다. 금융 규제와 세법은 한 몸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가 유지되지만 일반 구매자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해 실질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내 지갑에서 나와야 하는 현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를 조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2026년 현재는 제3단계가 전면 정착되면서 지역 구분 없이 1금융권부터 2금융권 대출까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1% 이상의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100% 온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4%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융기관은 5%가 넘는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심사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만 수천만 원씩 깎여나가는 구조입니다. 금융 규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실거주의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받은 대출을 유지하려면 6개월 전입 의무 같은 규정을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출 유지를 위해 행한 전입신고가 결국 10년 뒤 양도세를 수억 원 아껴주는 장특공 거주기간의 증거가 됩니다. 금융 규제를 지키는 것이 곧 절세의 시작인 셈입니다.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보유가 아닌 거주 중심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3가지를 실행하세요. 첫째, 실거주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확보하세요. 단순히 오래 들고 있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최소한 비과세 요건과 장특공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기간을 주거 계획의 최우선 순위로 두십시오. 둘째, 모든 행정 절차를 세무증빙으로 인식하세요. 이사 후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이는 훗날 세무서에 제출할 공식 영수증입니다. 2026년부터는 계약금, 입금 내역 하나까지 데이터로 관리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셋째, 대출 규제와 세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세요. 전국에 전면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압박과 정책 금융의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규정을 어겨 대출이 회수되면 자금줄이 막히고 자금줄이 막히면 향후 양도세를 수억 원 아껴줄 실거주 기간 확보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은 이제 사두면 오르는 시대를 지나 어떻게 사느냐, 즉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남는 게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6년 정책 변화와 금융 규제의 흐름을 잘 타셔서 세금 폭탄은 피하고 자산의 가치는 극대화하는 현명한 전략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국세청과 국토부가 연동된 전세 사기 예방 앱이나 실시간 건축물 대장 조회를 통해 내가 사려는 혹은 들어가려는 집의 실거주 요건과 대출 가능 여부를 1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자산은 단단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